세계 민담 이야기 체코슬로바키아 편. 유럽의 체코슬로바키아는 러시아, 헝가리, 오스트리아, 독일, 폴란드와 접한 나라입니다. 장관 세월에 걸친 민족의 이동과 전쟁, 600여 년에 걸쳐서 타민족의 지배를 겪으면서 그들의 끈질기고 강인한 힘을 보게 됩니다. 슬기로운 공주. 옛날 어느 나라에 한 늙은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어찌나 성질이 괴팍하고 변덕스러운지 그 소문이 먼 나라까지 나 있었습니다. 그에게 오는 사람이라곤 이웃 나라를 다스리는 카렐 왕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공주를 보러 오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이 그 사실을 깨닫자 이만저만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죽을 때까지 예쁜 딸들을 자기 옆에다 두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왕은 카렐 왕이 궁중에 있는 동안은 공주를 방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막내 공주는 아무렇지 않아 보였지만 사실 두 언니들은 젊은 왕을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젊은 왕이 올 때마다 두 공주들은 부왕 몰래 정원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늙은 왕은 공주들이 자기의 명령을 어긴 것을 곧 알고는 노발대발하였습니다. 그는 깊은 숲속 한가운데다 탑을 하나 지었어요. 그 탑에는 대문도 방문도 없이 창문만 하늘 높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창문이 하도 높아서 거기에 닿는 사닥다리는 하나도 없었어요. 왕은 세 딸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은 밧줄을 타고 탑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두 안으로 들어가자 늙은 왕은 탑 속을 샅샅이 살펴보고 나서 딸들을 각기 제 방으로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탑이 너희들 집이다. 여기에는 너희들이 평생 입을 옷가지와 옷감이 있고 음식과 마실 것은 매일 시종이 밧줄에 매달아 올려줄 것이다. 너희들이 여기에 사람을 들여놓았다가는 큰일 날 줄 알아라. 방마다 거울이 있어서 사람을 들여놓으면 거울이 흐릿해질 것이다. 한번 흐려진 거울은 다시 깨끗해질 수가 없다. 1년 후에 다시 오마. 그때 거울이 흐려져 있으면 각오해라. 부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그는 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한 뒤 탑에서 내려갔습니다. 공주들은 자기들의 슬픈 처지를 생각하고 울기 시작을 했어요. 특히 두 언니들은 다시 카렐 왕을 볼 수 없는 것이 몹시 서러웠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언제까지 가두어 놓으실까? 우리가 여기에서 죽을 때까지 갇혀 있는다면 카렐 왕은 기다리다 지쳐서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걸. 막내 공주는 언니들을 원망하였습니다. 언니들의 잘못으로 죄 없는 자기까지 이런 벌을 받게 되었으니까요. 우리가 궁전의 뜰에서 꽃을 꺾어 화환을 만들 때 우린 얼마나 즐거웠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갇힌 새꼴이 되었잖수. 우리 걱정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이. 그러나 카렐 왕은 공주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원을 마음껏 거닐라든가 저녁 늦게까지 머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전에는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공주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자 카렐 왕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늙은 왕은 공주들이 여행을 떠났는데 언제 돌아올지 아직 모른다고 했습니다. 카렐 왕은 자기의 궁전으로 돌아갔어요. 그러자 다음날 아침 그는 그 궁전으로 몰래 숨어 들어가서 공주들 방의 창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창문들이 모두 벽으로 막혀 있는 것을 보고 카렐 왕은 공주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는 밤새도록 궁전 안을 돌아다니며 새벽이 되도록 돌아갈 줄을 몰랐습니다. 낙담하여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젊은 왕은 길에서 자기의 앞을 가로막는 마귀 할멈과 마주쳤어요. 저를 비키지 못하겠어? 하고 화난 소리로 그가 외쳤습니다. 그러자 마귀 할멈이 대꾸를 했어요. 자비로운 왕이시여, 나를 용서하소서. 나는 늙고 힘이 없어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사옵니다. 젊은 왕이 투덜대자 마귀 할멈이 힐끗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대왕님, 저는 왜 대왕님이 기분 나빠 있는지 알고 있답니다. 제가 대왕님을 좀 도와드릴까요? 대왕은 귀찮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시 생각했습니다. 가만히 있자. 무슨 말인지 들어서 손해를 볼 건 없을 것 같구나. 그래서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바꾸어 말했습니다. 할멈, 당신은 보기보다 엉뚱하군요.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구려. 난 공주들이 있는 곳을 안답니다. 공주들은 숲속 깊은 곳에 있는 탑 꼭대기에 갇혀 있지요. 그 탑에는 대문도 방문도 없답니다. 창문이야 있는데 워낙 높이 있어서 사닥다리를 타고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왕께서 내 누더기 옷을 입으시고 거기에 가신다면 탑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옵니다. 창 밑으로 가셔서 늙은이 목소리로 춥고 배고프다고 소리치옵소서. 공주들은 나를 잘 알고 있답니다. 당신을 나로 알고 밧줄로 끌어올려 줄 것이에요. 젊은 왕은 그 계획이 썩 마음에 들었습니다. 고맙소이다 할멈. 할멈의 옷을 내 궁전에 갖다 주구려. 그리고 이것은 배고플 때 쓰시고. 왕은 할멈에게 금화 한 줌을 덥석 집어주고는 계속 자기 궁전을 향해 말을 타고 갔습니다. 다음날 저녁 해질 무렵이었어요. 두 언니 공주들은 창밖을 내다보며 자기들이 자유롭게 다니던 때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할멈이 탑 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날이 어둑어둑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주들이 막 몸을 돌이키려고 했을 때 그 할멈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배가 고파 죽겠어요. 먹을 걸 좀 주시구려. 거기서 기다리세요. 제가 바구니에 음식을 담아 내려보낼게요. 제일 막공주가 할멈에게 말하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할멈이 둘째 공주에게 말을 붙였어요. 아가씨, 난 정말 딱한 처지에 빠졌다우. 숲속에 땔감나무를 구하러 왔다가 글쎄 길을 잃어버렸지 뭐유. 난 너무 지쳐 쓰러질 것만 같은데 아직 갈 길이 멀었으니 어떡하면 좋겠소. 할멈이 다 죽어가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때 막공주가 창문으로 되돌아왔어요. 그녀가 음식이 든 바구니를 밧줄에 묶으려 할 때 둘째 공주가 말했습니다. 저 가여운 할머니는 지금 추위에 떨고 무척 지쳐 있어요. 우리 저 할머니를 끌어올려서 오늘 밤 여기에서 지내게 하는 게 어때요? 그러면 세상 이야기도 좀 들을 수 있겠죠.
그때 막내 공주가 깜짝 놀라 외쳤습니다. 아니 언니들, 아버지가 아무도 들여놓지 못하게 하신 말씀 기억이 안 나요? 저 할멈이 여기 올라와서 무슨 꾀를 쓸지 모르니 조심해요. 예, 그게 무슨 소리냐. 저 할머니는 우리를 속이지 않을 거야. 저분은 늘 우리에게 산딸기를 따다 주시던 그 할머니신걸. 할머니 겉옷을 보렴. 맏언니가 이렇게 동생을 나무랐습니다. 설마 언니는 불쌍한 할멈을 도와주려다가 우리 거울들이 흐려지는 걸 원하는 건 아니겠죠? 막내 공주가 타일렀지만 언니들은 밧줄을 내려보내서 할멈을 끌어올렸습니다. 할멈은 무사히 탑 안으로 들어오자 얼굴을 가리고 난로 옆에 가서 앉았습니다. 첫째와 둘째 공주는 할멈에게 저녁 먹을 때까지 난로가에 앉아 있으라고 하고 주사위 놀이를 시작했습니다. 몇 번이 나왔어요? 둘째 공주가 물었어요. 카레루앙, 맏공주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던진 주사위는 6이 나왔습니다. 언니는 오늘 밤 운이 좋군요 하고 둘째 공주가 말하며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그러자 4가 나왔습니다. 막내 공주도 놀이에 끼어들었지만 3이 나왔어요. 웬일이지? 하지만 난 카레루앙을 따든 잃든 상관없어요. 내겐 흥미 없으니까 하고 막내 공주는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야, 난 카레루앙을 땄어. 하지만 어디 가서 언제 그를 붙들지? 첫째 공주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에서 지금요 하는 소리가 공주들에게 들려왔습니다. 카레루앙은 소스라치게 놀란 공주들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그러고는 자기가 어떻게 공주들을 속였는지 설명했습니다. 공주들은 그를 보고 반가워했어요. 그날 밤 카레루앙은 린네르천을 넣어둔 방에서 잤습니다. 이튿날 두 공주는 왕에게 탑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막내 공주는 그에게 말도 걸지 않고 자기 방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언니들은 카레를 위해서 또다시 주사위 놀이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둘째 공주가 이겼습니다. 사흘날 밤 막내 공주는 자기 방에서 나와서 같이 놀이를 했습니다. 막내 공주가 이번에는 이겼어요. 카레루앙은 은근히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막내 공주를 가장 좋아하였고 그를 아내로 맡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그날 밤 막내 공주는 카레 왕에게 부엌에서 자는 것이 훨씬 아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의 잠자리를 철망 위에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가 왕을 거절한다는 뜻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카레루앙이 침대 위에 몸을 눕히자마자 철망 속으로 빠져서 쓰레기 더미 위에 털썩 떨어졌습니다. 그는 몸을 심하게 다치고 말았어요. 그가 비틀비틀 몸을 일으켜 세울 때 막내 공주가 외쳤습니다. 꼼짝 말아요, 카레루앙. 내가 주사위로 당신을 땄으니 오늘은 내 말대로 따라야 해요. 잠깐 기다려요, 말괄량이 공주님. 왕은 쓰레기 더미에서 가까스로 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자기 궁전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날이 새자 첫째와 둘째 공주는 왕이 인사 한마디 없이 사라져 버린 것을 알고는 놀랐습니다. 막내 공주가 카레를 어떻게 골탕 먹여 주었는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덧붙였어요. 자, 이제 언니들은 그 잘난 카렐이 어떤 작자인지 알았죠?
아버지가 언니들의 거울이 흐려진 것을 보시고 뭐라 하실지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언니들은 황급히 자기들의 방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차, 그들의 거울들은 이미 희미하게 흐려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들은 동생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거울은 수정같이 맑았습니다. 그 후 이틀 동안 언니들은 무서움에 떨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쯤 지나자 그들의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새 공주들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벼랑간 첫째 공주가 한탄했습니다. 물밖에 마실 게 없구나. 카레랑 지하실에서 포도주 한 방울만 가져다 마셨으면. 아버지는 언제나 그의 포도주가 제일 맛있다고 하셨거든. 거야 쉽지요. 언니가 마시고 싶다면 내가 좀 가져다 줄게요. 막내 공주가 진짜로 그러겠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막내 공주는 대담무쌍하게도 밧줄을 타고 탑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카렐 왕의 궁전을 향했습니다. 도중에 그녀는 어떤 목동의 집을 들려서 자기의 옷과 목동의 옷을 바꾸어 입었습니다. 그녀는 또 얼굴에도 검정칠을 하여서 단단히 변장을 하였어요. 이윽고 궁전에 이르자 막내 공주는 지하실에 숨어가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왕의 술을 나르는 하인이 층계를 삐걱거리면서 내려왔습니다. 공주는 그에게 다가가 자기를 아랫사람으로 부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술 나르는 하인은 공주의 인상을 좋게 보았던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상이 마음에 드는군. 마침 자네같이 활발한 사람을 구하려던 참이었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가서 물어보고 올 테니까 기다려. 그리고 저쪽에 있는 술통을 잘 지켜봐 주게. 저건 왕이 드실 술로 가장 좋은 포도주야. 그가 지하실에서 나가기가 무섭게 공주는 그 포도주통의 마개를 잡아 뽑았습니다. 그리고 주전자가 넘치도록 술을 채우고는 그대로 뺑소니를 쳤습니다. 술 나르는 하인이 돌아와서 보니 값비싼 포도주가 마룻바닥 위에 철철 넘쳐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놀라서 쓰러질 뻔하였어요. 처음엔 그는 낯선 젊은이가 잘못하여 술통을 엎지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전자가 없어진 것을 보고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망할 녀석이 날 속이다니. 왕께서 뭐라고 하실까? 왕이 가장 즐기는 포도주로선 이게 마지막 통이었는데 남은 것은 족기로 2잔밖에 남지 않았으니 이 일을 어쩐담? 여하튼 이 사실을 왕에게 알리지 않을 수가 없군. 그는 성이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다 하는 수 없이 왕 앞에 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술이 없어진 사실을 그대로 아뢰었어요. 왕은 그에게 젊은이의 모습을 시시콜콜이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왕은 설명을 다 듣고 나더니 빙그레 웃는 게 아니겠어요? 누가 그대를 속였는지 알겠노라. 그 젊은이가 다시 궁전 안에 나타나면 사람들에게 알려놓았다가 내게 데려오도록 하여라. 술 나르는 하인은 왕의 태도에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왕 앞에서 물러나온 그는 젊은이를 찾는데 혈안이 되었어요. 그러나 젊은이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왕의 술 나르는 하인은 속임수에 넘어갔다고 한없이 놀림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허허허, 가만히 있어보게. 어디 자네 차례가 오지 않나? 한편 공주는 주전자를 들고 숲속으로 급히 돌아왔어요. 목동의 집에 들러서는 옷을 다시 바꾸어 입었습니다. 그리고 목동에게 보답으로 돈을 조금 주고 탑으로 돌아왔습니다. 공주의 언니들이 창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밧줄을 늘어뜨려 그녀를 끌어올려 주었어요. 자, 여기 카렐 왕이 제일 좋아한다는 포도주가 있어. 그녀는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는 그 왕의 지하실에 있는 포도주를 마시고 싶다고 했죠. 이걸 마시고 나를 조용히 내버려 둬요. 막내 공주는 이제 더 이상 자세히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두 공주들은 포도주를 벌컥벌컥 마셔댔습니다. 그것을 모조리 마셔 치운 언니들은 또다시 투덜대기 시작했어요. 아, 카레르 식탁에 오르는 음식들이 얼마나 맛있을까? 얘 막내둥이야. 다시 거기에 가서 음식 좀 갖다 주지 않을래? 막내 공주는 그들의 말에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죠 뭐. 내일 그 궁전에 갔다 올게요. 다음날 아침 막내 공주는 언니들의 도움을 받아 탑을 빠져나갔어요. 숲을 다 지날 무렵 공주는 어떤 집에 들렀습니다. 거기에서 그 집 여주인이 갖고 있는 속치마와 저고리를 전부 빌려 입고서 뚱뚱보 시골 처녀처럼 꾸몄습니다. 공주는 궁전에 들어가서 곧장 부엌으로 갔어요. 요리사와 설거지하는 하녀들이 곳곳에 있었지만 아무도 이 뚱뚱보 시골 처녀를 아는 체하지 않았습니다. 우두머리 요리사는 자기 주방에서 왕에게 드릴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공주는 그에게 다가가서 자기가 부엌에서 하녀로 일할 수 있을지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머리가 빨리 도는 처녀와 일하면 참 편하거든. 하지만 내 윗사람에게 가서 우선 물어봐야 돼. 하고 우두머리 요리사가 대답했습니다. 그가 나가자마자 공주는 제일 맛있는 요리를 앞치마에 쓸어 담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남비와 주발을 모조리 뒤집어 엎어버리고는 쏜살같이 궁전을 달아났습니다. 우두머리 요리사가 되돌아와 보니 온갖 식기와 음식들이 닥치는 대로 뒤엎어져 있었어요. 그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자 다른 하인들이 우르르 부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우두머리 요리사는 부엌에서 일어난 일을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식사 준비를 아예 다시 시작해야겠소. 누가 왕께 가서 점심이 좀 늦겠다고 말씀드려 주시오. 한 하인이 급히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술 나르는 하인은 이번엔 우두머리 요리사를 손가락질하며 놀려댔습니다. 잠시 후 왕이 부엌으로 와서 시골 처녀의 모습을 물었어요. 왕은 잠자코 듣고 있다가 소리쳐 말했습니다. 에잇, 바보들 같으니라고. 그 처녀는 지난번 술 나르는 하인을 속인 그 목동 녀석이 아니고 누구겠어. 왕은 시골 아낙네나 목동으로 변장하고 있는 사람을 샅샅이 찾아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한편 공주는 다리야 날 살려라 하고 나는 듯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빌려 입었던 집에 들어가서 고마웠다는 사례를 하고는 불이 나게 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궁전에서 가져온 음식을 언니들에게 주었어요. 그러나 자기는 그 음식에 입을 대지 않았습니다. 두 공주들은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어 치웠습니다.
마침내 첫째 공주가 입을 열었어요. 야, 이제 카레루앙의 정원에 있는 맛있는 과일을 한 알만 먹었으면 얘, 너 가서 좀 따오지 않으렴? 맙소사, 언니들은 왜들 그리 카레루앙의 음식만 챙기는 거죠? 그만들 하시라고요. 언니들이 정 그런다면 갔다 오겠어요. 그러나 이번이 마지막이란 걸 아셔야 해요. 다음날 이른 아침 막내 공주는 밧줄을 타고 탑을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길로 해서 카레루앙의 궁전을 향했어요. 공주는 도중에 한 늙은 정원사의 집에 들렀습니다. 정원사에게 옷과 자루 그리고 지팡이를 빌린 그녀는 날이 어둑어둑해지기를 기다렸어요. 이윽고 어둠이 내리자 공주는 아무도 지키지 않는 작은 문을 통해서 궁전 뜰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그녀는 곧장 젊은 정원사에게 걸어갔어요. 그는 하루 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서두르던 중이었습니다. 정원사는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고 있는 늙은 거지를 보더니 무엇하러 왔느냐고 물었어요. 어이구 젊은이. 낯선 사람은 목신소리로 한없이 힘없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예전에 정원사였다네. 하지만 지금은 늙어서 밥벌이를 할 수가 있어야지. 그대가 내게 과일나무들을 지키면서 새들을 쫓는 일거리를 준다면 나는 얼마나 행복할지 모르겠네. 그저 밥만 먹고 살 수 있다면 그 이상 바랄 게 없어. 마음씨 착한 정원사는 불쌍한 늙은이에게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기다리십시오. 제가 궁전 안에 들어가서 노인의 일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저기 저 과일나무는 아주 진귀한 사과를 맺는답니다. 왕께서 잡수실 사과이니 밤낮 지켜야 되지요. 변장한 공주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정원사가 가버리자마자 지팡이를 들고 나무를 쳤습니다. 사과들이 우르르 떨어지자 그녀는 자루 속에 사과를 잔뜩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미처 담지 못한 사과들은 못 속에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쏜살같이 정원을 빠져나갔어요. 정원사가 돌아왔을 때는 왕이 먹을 사과들이 모조리 없어진 뒤였습니다. 그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까무러칠 지경이었어요. 정원사는 이 재난을 왕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가 갖고 왔던 지팡이도 증거품으로 가져갔어요. 왕은 이따금씩 고개를 끄덕이면서 정원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다 이야기가 끝나자 화를 버럭 냈어요. 그대도 다른 사람들처럼 속았어. 걱정 말고 너의 자리로 돌아가 있으렸다. 왕은 시종을 불러서 모든 문마다 보초들을 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랑곳 없이 낯선 사람은 궁전 안에 들이지 말라고 했어요. 한편 공주는 늙은 정원사의 집에 돌아왔습니다. 정원사에게 빌려 입은 옷을 돌려주면서 사례를 톡톡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궁전에 두고 온 지팡이 값은 따로 쳐서 두둑히 대가를 치렀어요. 막내 공주가 탑에 돌아오자 두 언니들이 신이 나서 그녀를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두 공주들은 동생이 자루를 쥐고 흔들 때마다 진귀한 사과들이 우르르 쏟아지는 것을 보고 눈이 희둥그레졌어요. 언니들이 먹고 싶어하던 과일을 가져왔어요. 이제 난 다시 밖에 나가지 않을 테니까 더 이상 부탁하지 말아요.
언니들은 사과를 보고 반기면서 세상에서 제일 맛있고 훌륭한 사과라고 칭찬하였습니다. 그러고는 느닷없이 카렐 왕과는 얘기해 보았느냐고 물었어요. 막내 공주는 그 물음에 이렇게만 말할 뿐이었습니다. 나는 언니들에게 그의 사과를 가져다 줬어요. 언니들이 그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직접 가서 물어보구려. 한동안 언니 공주들은 막내 공주의 모험담을 이야기 듣느라 바빴습니다. 그러다 그것도 실증나고 게다가 사과조차 다 떨어지게 되었을 때 그들은 다시 심심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탑 근처로 오지 않았고 이런저런 놀이도 이제 하기 싫어졌습니다. 그 해가 저물 무렵 공주들은 흐려진 거울 일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공주들은 거울 위에 입김을 불어서 닦아보기도 하고 헝겊으로 열심히 문질러 보기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거울은 거무줄이 빽빽이 쳐진 듯 몹시 흐릿하였어요. 단지 막내 공주만이 즐겁고 명랑하게 그 해를 마무리 짓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늙은 왕이 탑에 올라왔어요. 공주들이 늘어뜨린 밧줄을 타고 온 왕은 이방 저방을 샅샅이 둘러보았습니다. 첫째 공주 방에 들어서서 거울을 본 왕이 소리쳤습니다. 이런 발칙한, 사실대로 말해라. 무슨 짓을 했지? 오, 아버님, 이 방이 너무 축축했나 봐요. 왕은 공주의 둘러붙이는 말에 들은 척도 않고 그녀를 밀어붙이더니 쿵쾅거리며 나갔습니다. 둘째 공주 방에 걸린 거울을 본 왕은 얼굴이 더욱 험상궂어졌어요. 그러나 입을 굳게 다물고 막내 공주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막내 공주의 거울은 티끌 하나 없이 맑았어요. 왕은 얼굴에 밝은 미소를 띠며 막내딸을 껴안았습니다. 너가 내 말을 잘 지켰구나. 너를 도로 궁전으로 데리고 가마. 왕은 고개를 돌려 언니 공주들에게는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너희 둘은 여기 그대로 남아있거라. 그러지 않으면 감옥에 집어넣겠다. 공주들은 울며 용서해달라고 애걸하였습니다. 그러나 왕은 묵묵히 막내 공주만을 탑 아래로 내려보냈습니다. 뒤따라 그도 내려가서 둘은 마차를 타고 궁전으로 돌아갔어요. 궁전으로 돌아오는 길에 늙은 왕은 막내 공주에게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막내 공주는 카렐 왕이 어떻게 하였는지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하인들을 놀려주었는지 모두 들려주었어요. 왕은 말없이 듣고 있다가 마차가 궁전에 도착하자마자 곧 심부름꾼을 보내서 카렐 왕을 불렀습니다. 카렐 왕은 즉시 왔어요. 그리고 막내 공주가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그녀 아버지에게 막내 공주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늙은 왕은 카렐 왕이 있는 자리에 막내딸을 불러들였어요. 얘야, 카렐 왕이 너에게 구원하는구나. 내가 그에게 뭐라고 대답하랴? 부왕이 묻자 공주의 얼굴이 새빨개져서 말을 못하고 서 있었어요. 카렐 왕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늙은 왕은 두 젊은이의 행복한 모습을 보더니 둘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곧 결혼식을 올리라고 말했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 막내 공주는 아버지에게 언니들을 풀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왕은 두 딸을 용서해 주었지만 그들이 궁전 안에서 사는 것은 금지하였습니다. 막내 공주와 카렐 왕은 카렐 왕의 궁전을 향해 떠났어요.
두 언니들도 막내 공주를 따라가서 살면서 늙은 왕이 부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늙은 왕이 죽자 공주들은 아름다운 궁전을 새로이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결혼하기 위해서인가 보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언니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막내 공주의 귀여운 아기들에게 훌륭한 이모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요술모자. 옛날 역마차를 타고 이웃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여행하는 젊은 장사꾼이 있었어요. 그는 마차 싹을 치를 때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아예 돌아오는 싹까지 내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모자 안쪽에다 자기의 초상화와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는 단지 모자를 벗어서 역마꾼에게 보여주기만 하면 되었어요. 차표가 없어도 괜찮았던 것입니다. 어느 날 그는 여행길에서 부유한 어떤 농부와 나란히 앉게 되었습니다. 그 농부는 건방진데다가 지독한 욕심꾸러기였어요. 상인은 대뜸 그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언젠가 바로 그 이 농부가 상인을 속여서 엄청난 돈을 빼앗아간 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상인은 그에게 단단히 혼을 내주리라 마음먹고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마차에 탄 사람들이 마차싹을 내기 시작했어요. 상인은 자기 모자를 벗어서 보여주고는 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농부가 그것을 눈여겨보았어요. 그는 상인이 쓴 모자에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하고 농부가 입을 떼었어요. 그는 여전히 상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어째서 마차싹을 내지 않아도 되는지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상인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야기해 드리죠. 짐작하다시피 이 모자는 요술모자랍니다. 내가 모자를 벗자마자 나는 보이지 않게 되므로 공짜로 여행할 수 있답니다. 이 말을 들은 농부는 그 모자를 갖고 싶은 욕심에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는 숨가쁜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보시오, 잠시 후 우리는 또 다른 역에 다다르게 됩니다. 내가 당신의 모자를 시험해 볼 수 있도록 그 모자를 좀 빌려주시겠어? 아무렴요. 만약 당신이 내 모자를 보여주고 돈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면 내 마차싹은 당신이 대신 내주어야 하오. 하고 상인이 농부의 부탁을 쾌히 받아들였습니다. 농부도 그 말에 찬성하고 다음 역을 지날 때에 요술모자를 벗어들었어요. 돈을 내지 않고 그가 통과하게 되자 농부는 상인에게 마차싹을 내주었습니다. 값이야 어떻든 간에 그 모자를 사기로 작정한 농부는 상인에게 모자를 팔라고 졸랐어요. 상인은 모자값으로 금 200냥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농부는 상인이 모자값을 반으로 깎아줄 때까지 계속 애누리해 갔습니다. 한참을 흥정한 후에 상인은 돈을 받아 호주머니에 넣고 모자를 건네주었어요. 그러고는 다음 마차역에서 내렸습니다. 농부는 계속 마차를 타고 갔어요. 다음번 마차역에 닿자 역마꾼이 돈을 받으러 왔습니다. 농부는 태연히 모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영막군은 허허허 웃고 나서 말했어요. 손님, 저는 그 모자를 잘 알지요. 그 모자 주인인 상인은 자기가 마차를 타고 간 데까지만 싹쓸 냅니다. 이제 손님께서는 그보다 더 멀리 타고 오셨으니 돈을 내셔야죠. 하지만 여보시오, 이 모자는 지금은 나의 것이요. 농부가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죠. 하지만 손님은 돈을 내시든지 아니면 마차에서 내리시든지 하시오. 하고 영막군이 매정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그제서야 농부는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하는 수 없이 마차 싹을 치렀습니다. 화가 난 농부는 바로 그 다음날 영주에게 가서 상인이 자기에게 못된 거짓말을 하였다고 고발하였습니다. 영주는 그 말에 귀를 기울여 들었어요. 농부는 정신없이 상인을 욕하는 말을 지겨려댔습니다. 마침내 영주가 말했습니다. 조금 전 상인이 이곳에 들렀었어. 그리고 당신 이야기도 다 들려주었어. 그는 나에게 금돈 100냥을 주면서 이곳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했죠. 그리고 당신이 만약 그를 고발한다면 지난해 당신이 그에게 저질렀던 형편없는 사료 사건을 고발하겠다고 했었어. 조용히 내 말을 듣고 입 다물고 계시는 게 상책일 알겠소? 농부는 잠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영주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하기야, 당신이 얼마나 어리석게 속아 넘어갔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면. 그 말에 가련한 농부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고 말없이 그만 가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